2019학년 7월 고3 학력평가 동아시아사이 해설을 맡은 조상혁입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문항 풀이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풀이를 하면서 이제 그 문항마다 주요 키워드들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판단하시고 무엇을 보강할지 조금 더 이제 이후에 좀 준비를 해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죠. 동아시아사이 신석기, 동아시아의 신석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돌림판 있죠? 돌림판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든다. 여러 지역에서 만들기도 해요.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무슨 문화? 풍응우엔 문화. 그래서 풍응우엔 문화에서 이러한 돌림판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었다. 그 토기가 바로 뭐다? 풍응우엔 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러면은 지도상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돌림판 풍응우엔 문화, 주요 키워드 봤고요. 이제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너무 쉽죠? 베트남은 어디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 그래서 정답은 5번 마가 되고요. 자,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허 쪽이죠. 황허 쪽에, 중류 쪽에 무슨 문화 있었죠? 그렇죠. 양사오 문화 있었죠. 양사오 문화에서는 무슨 토기가 유명한가요? 바로 채도가 유명하죠. 대접처럼 생긴 접시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라는 여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라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양쯔강 하류, 여기는 허무두 문화입니다. 그래서 허무두 문화에서 대표적인 토기, 발굴된 대표적인 토기, 그쵸? 돼지 그림 토기, 벼 이상 무늬 토기,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허무두 문화에는 신석기 시대 때 벼농사와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거 너무나 쉽죠? 한반도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있구나. 그래서 나가 나오면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쉽게 풀죠. 자, 마지막으로 다는 어디죠?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토기에다가 재밌는 무늬 새겨요. 어떤 무늬죠? 바로 새끼줄 무늬 토기죠. 새끼줄 무늬를 새기죠. 그 토기를 우리는 무슨 토기? 조문 토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토기들 보시고요. 이거 외에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지역 있죠. 여기 랴오어강 유역, 여기에서는 그렇죠, 홍산 문화가 발전하면서 홍산 토기, 위아래가 뚫려 있는 토기, 여신의 얼굴상, 옥기, 이런 것들 나오죠. 가끔 문제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요, 황허 하류 쪽에서는요, 다원커우 문화라고 신석기 문화가 발전을 하거든요. 나중에 두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요, 룽산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얼리터우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마야 우리가 너무나 쉬우니까 다른 지역들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질 질문이, 그럼 청동기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죠. 왜냐?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청동기가 몇 개 있어요. 그 청동기 중에서 남아있는 청동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베트남 쪽입니다. 풍응우엔 지역. 이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청동기 문화를 우리는 무슨 문화라고 불러주냐면 동선 문화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동선 문화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지? 그렇지, 바로 청동북이지. 그래서 청동기 관련해서는 청동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비파형 동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끝냈고요. 자, 이제 2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익숙한 인물 나왔죠. 별칭, 궁복, 궁파, 성이 없잖아, 신분이 낮다는 뜻이야. 주요 활동, 산둥반도에 뭘 건립했다? 적산 법화원을 건립했다. 키워드가 뭘까? 그치, 바로 이 법화원이죠. 신라인들이 다니는 사찰, 법화원, 이것을 세운 사람이야.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서 느낌이 딱 오죠. 그 밑에 보시면은 청해진을 중심으로 이 인물이 신라로 돌아와서 왕의 허가를 받고 세운 군사기지죠.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한때 일본, 중국 한반도로 있는 바다를 꽉 장악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 인물 바로 누구죠? 그렇죠, 바로 장보고죠.
그래서 장보고는 원래 신라 출신인데요. 신분이 낮았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무장으로 성공을 하게 되고, 무인, 무장, 무신이란 뜻입니다. 무인으로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 군대를 나와서 상업에도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어들여요. 그 돈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신라인들을 위한 사찰 적산 법화원이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서 세운 게 바로 이 청해진입니다. 무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활동한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보고의 생몰 연도를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자, 하지만 요거는 중요하죠. 이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 그리고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에서 당으로 건너갔던 승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승려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바로 누구죠? 엔닌이죠. 그러면 장보고가 활동할 시기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엔닌이야. 그치? 그럼 시기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엔닌이 중국으로 순례를 떠났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많이 푼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엔닌이 장대사라고 해서 장보고한테 편지 자주 쓰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엔닌은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얻어서 법화원에 머물기도 하고요. 당나라에서 이제 구법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엔닌이 썼던 책이 뭐냐면은 당에 들어가서 불법을 구하는 거지. 구하다 법을. 그래서 돌아다닌 거잖아. 그래서 순례행기,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걸 주겠죠. 자, 두 인물의 활동 시기 몇 세기? 9세기입니다. 그래서 9세기로 같이 통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골랐습니다. 그럼 오답 보겠습니다. 감진이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였다. 일본에는 덕이 높은 고승이 없어서요. 중국에서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견당사들 파견해서 계속 고승을 요청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때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중국 승려 감진이었죠. 그래서 감진이 결국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천신만 고 끝에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죠. 건너와서 일본 승려들한테 계율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이 머시기도 해요. 이 감진이 활동했던 시기가 몇 세기냐면 8세기고요. 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감진이 넘어오면서 머물렀던 절이 있어요. 자, 8세기 일본은 무슨 시대냐면 나라 시대거든요. 나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절, 동대사, 일본말로 무슨 사? 도다이사. 그래서 감진 활동기에는 도다이사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8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현장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현장은 어느 나라 승려야? 그치, 당나라 승려지. 당나라 승려 현장이 인도 갔다 와서 인도를 갔다 오죠. 불경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 대한탑이고 갔다 와서 쓴 책이 대당 서역기라는 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이 활동했던 시기는 몇 세기일까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세요. 왠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바로 7세기가 되죠. 그래서 현장은 7세기 활동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아니고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해초가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자, 해초는 어느 나라 승려가? 신라 승려지. 그런데 당나라 가가지고 당에서 유학해요. 유학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다 와? 인도까지 갔다 와요. 인도를 당시 말로 뭐라고요? 천축. 그래서 나는 5개의 천축국을 갔다 왔다.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면 이 책이 남겨진 이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는 몇 세기냐면은 해초는 8세기예요. 됐니? 그러면 좀 앞으로 건너가 볼게. 해초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 누가 있어? 8세기. 그치. 감진. 해초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인물이 세트로 엮여요. 그래서 불교 시기 문제 나오면은 두 인물을 많이 물어봐요. 자, 5번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쇼토쿠 태자가요 당나라예요. 쇼토쿠 태자가 그 불교 문화를 한반도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죠. 이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는 몇 세기일까? 7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자는 7세기다. 시기적으로 다르죠. 누구랑 비슷할까요? 현장 시기. 그렇죠. 7세기. 해자 시기 7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시기별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 뒤에 문제 푸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관련 문제가 나올 때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 골라보자. 그치? 딱 보이시죠? 서진의 황족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사마씨라는 성씨. 성씨들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성씨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탁발씨는 북위, 사마씨는 진나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사마씨들이 있는데 혼란한 정치 상황을 피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쯔강을 건넜죠. 양쯔강 위에 있어, 아래 있어? 아래 있잖아. 내려왔다는 뜻이야. 이후 서진이 멸망하자 그는 주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로 즉위하여 동진을 건국하였다. 그러면은 지금 서진은 멸망하고 뭘로 바뀌고 있는 거야? 동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죠? 그쵸. 북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왔기 때문이야. 흉노로 대표되는 그 유목민족 세력들, 북방 세력들이 내려와서 서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파랑의 난으로 혼란한 서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일쪽에 내려와서 동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옆에다가 적을게요. 서진이 멸망하고 그 일쪽에 내려와서 동진을 세우면서 북쪽은 누가 차지하게 돼? 흉노를 비롯한 5개의 오랑캐들이 차지하고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전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시대? 5호 16국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니?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서진, 동진을 보고서 이 시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중국이 쪼개지는 거지. 남쪽은 한족으로, 북쪽은 유목민족으로. 자, 이후에 이것을 통일한 게 누구야? 이 혼란기를 통일한 게? 그치, 북위. 위라는 나라가 통일하잖아. 이 북위는 누가 세우죠? 선비족이 세우죠. 선비족의 북위가 혼란을 통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 사이 시기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가에 들어가야 되죠. 후한이 멸망하고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기 이전 시기, 이 시기에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기 문제까지 봤고요. 주로 이 지문을 가지고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이렇게 시기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시기 사회 모습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위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면 검소하단 말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게 많지 않거든. 근데 중국을 들어와 보니까 중국은 너무 화려하잖아. 먹을 게 많아.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때 북위의 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누구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요.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무슨 정책? 한화 정책이라 불러주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한화 정책을 통해서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융합되기 시작하죠. 이것을 호한융합이라 불러주는 거고요. 남쪽에는요, 서진에서 동진 내려올 때 황제만 내려오겠니?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겠지. 그거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기술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농업 기술이. 그래서 이때 남쪽에서는요,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농업이 발전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사회 변화로 많이 언급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순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영양에 대한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수당은 이전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그럼 일단 시기는 수당 시기네? 아예 문제에서 좋네. 자, 무슨 체제를 정비하였다? 율령 체제를 정비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율령 체제는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율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행정법이 떨어져 나오면서 율과 령이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시행세칙들이 붙으면서 격과 식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령 격식의 체계를 확립하였다라고 합니다. 언제 때? 수당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수당 때 율령 체계 완성. 그래서 이 완성된 율령이 동아시아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에선 시기를 한정하고 있죠. 언제로? 수당 때로. 그치? 완성된 율령 체제의 영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야 짧으니까 당으로 갈게요. 당나라 때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반도 쪽 봅시다. 한반도 쪽에는요, 북쪽에는 뭐가 있지? 발해가 있지. 남쪽에는 뭐가 있지? 그렇지, 신라가 있지. 발해의 신라. 남북국 시대가 전개가 되죠. 자, 일본 쪽에는요, 야마토 정권이 있었었죠. 야마토 정권이 쭉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해는요,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유교 교육기관 하나 세웁니다. 이게 좀 까다롭죠. 그게 바로 뭘까요? 주자감이죠. 자, 그리고 당의 중앙관제 받아들입니다. 당의 중앙관제 몇 성 몇 부? 3성 6부. 그래서 발해도 변형시키긴 하지만 기본 논리는 똑같죠. 원리는 똑같죠. 3성 6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감, 삼성육부, 발해가 영향받은 율령체제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실 건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야마토 정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쇼토쿠 때 막 발전을 하잖아. 근데 쇼토쿠가 죽고 나서 다시 귀족 세력이 성장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소가시야. 그래서 그 이후에 도당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가시를 무너뜨리고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해요. 그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카 개신, 645년 7세기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율령 체제 영향을 받은 거 다이카 개신. 좀 더 까다롭게 나오면 토지제도야, 반전수수법.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율령도 자체적으로 만들죠. 701년 8세기에 그 율령이 바로 뭐냐면은 다이호 율령이 됩니다. 뭐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뭐 추론은 하지만. 그래서 다이호 율령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다이카 계신 다이호 율령 외에 이 율령으로 인해서 중앙 관제가 마련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만들어낸 중앙 관제가요. 중국의 삼성육부의 그 원리를 따와요. 그게 바로 이관 팔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관 팔성의 중앙 관제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당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한번 정답을 골라봅시다.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죠. 1, 2, 3, 4, 5번. 정답 몇 번이야? 발해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되고요. 1번 백제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건 수당. 그쵸? 불교는 뭐 종교적인 색채죠. 율령 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시기적으로도 좀 앞선 시기고요. 자, 신라 골품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 수당 때는요. 관리들 어떻게 뽑니? 그치. 관리들을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뽑죠.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라는 무슨 제가 운영되죠? 골품제도라는 신분제가 운영되죠. 그래서 뭐 성골이냐, 진골이냐, 진짜 뼈다귀냐, 성스럽냐, 성스러운 뼈다귀냐, 이렇게 구분하잖아. 이런 것들은 신라만의 독자적인 모습입니다. 율령체제 영향을 받지 않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하죠. 왜?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었다? 일반적으로 4세기를 수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회인들이라고 평가를 하죠. 5번 흉노,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흉노, 좌연왕과 우연왕, 이건 진한 시기. 그렇죠. 진 한때 그 북방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들이죠. 좌연왕과 우연왕. 뭐 후대까지 있긴 하지만 유진나 부족 초기까지는. 그래서 수당의 율령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인물을 정리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딱 보시면은요, 뭐 불멸의 중국 최초의 황제. 그렇죠. 황제라는 칭호를 마련했구나. 이것만 봐도 벌써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시대를 통일했구나. 라는 것들 알 수 있고요. 자, 요것만 가지고서 갈게요. 그러면 누굴까요? 진의 시황제죠. 황제를 시작했다 해서 시황제예요. 그래서 전국시대에 혼란을 수습했던 인물. 하지만 장건을 파견한 건 누굴까?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거는 바로 한해 무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자, 3번 도량형 화폐 문자 통일. 왜? 칠웅. 나눠져 있던 전국시대를 하나로 통합했잖아. 당연히 이런 것들 통일해야지. 자, 4번 분서 갱유 단행. 그쵸. 법과 이외의 책들, 사상통제도 하죠. 그래서 법과 이외의 책들을 모두 불태웠다. 그쵸. 이렇게 일부 기술서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것도 진시황 때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진시황도 흉노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만리장성 축조하죠. 뭐 아방국은 본인의 궁궐이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진시황의 정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5번은 쉬우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나왔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사이 시기 나왔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거 외워야 돼? 라고 고민하지만 외우지 않으셔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가부터 키워드를 봅시다. 야율, 아보기. 야율씨는 거란족입니다. 그래서 야율 아보기가 죽고 야율 덕강이 뒤를 이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야율 덕강은 후진의 고조를 도운 대가로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도를 상경 이망부라 하고 국호를 요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보자. 중국 당나라가 망했어. 당나라가 망하고 혼란기로 빠져들어. 절도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그걸 무슨 시대라고 불러줘?
5대 10국 시대라고 불러줘요.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이 강할 때는 북방민족이 성장할 수 없어. 왜? 중국이 계속 견제하니까. 하지만 중국이 약화됐어. 5대 10국 혼란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시기에 북방이 성장하는 거야. 그때 성장했던 게 바로 이 거란이에요. 그래서 이 거란이 이렇게 성장할 때 후당에 부하였던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배신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군사력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거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거란이 뭐라고 그래? 연운 16주 도와줄 테니까 연운 16주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운 16주 지역을 거란이 차지하는 대가로 석경당을 도와주게 되고 석경당은 결국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이게 936년이야. 연도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란이 건국하고 연운 16주를 차지했구나. 첫 번째 거란 건국. 그리고 거란이 어딜 차지했다? 그치, 핵심 키워드 연운 16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타임, 가의 시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를 볼까? 요가 여진을 공격하자. 거란이 여진을 공격하자. 아골타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금나라를 건국한 인물이죠. 여진족입니다. 여진 사람들을 결속시켜 요의 군대를 물리치고 만주를 차지하였다. 이후 아골타는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금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어딜 건국한 거야? 쭉쭉쭉쭉 내려와서 금을 건국한 거죠. 연도 모르셔도 돼요. 1115년이긴 한데 연도는 모르셔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야. 자, 생각해봐. 거란이 연운 16주 차지하고 성장해 계속 중국을 압박하겠지. 그러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960년에 송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5대 10국의 혼란기를 수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송이 있고요. 송이 건국되고요. 이후 이 송은 거란에게 예전에 넘겨줬던 이 연운 16주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군사적인 노력들을. 이 과정에서 누구와 대립하게 될까? 송과 거란이 대립하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지, 자기 땅인데, 자기가 받은 땅인데 이 송이 가져가겠대. 열받겠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 왜? 뒤에 누가 있어? 고려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란이 먼저 고려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이 분위기를 눈치챈 게 누구야? 서희. 그래서 고려의 서희가 거란의 장수와 담판을 지어서 우리가 앞으로 너희랑 친하게 지내겠다 약속을 해주게 되고 강동 6주라는 땅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거란과 이번에는 누가? 고려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희의 담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란군은 돌아가서 이제 송과 본격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송이 자신이 밀릴 걸 알죠. 거란이 너무 강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잖아. 돈을 줄 테니까 내려오지 마. 그 약속이 바로 뭐야? 전연의 맹약. 세패를 줄 테니까 내려오지 마라 라고 해요. 이게 1004년이야.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지? 거란군은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 돌아가게 되죠. 화해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거란은 누구한테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돼? 고려한테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려와 거란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란 vs 고려. 지속적인 침략 끝에 결국에 어떻게 되죠?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예. 그렇게 되면서 거란은 더 이상 송도 못 들어가고 고려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아시아의 균형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게 약 100년 정도 가는 거예요. 고려가 약간의 뭐라고 하죠? 저울추 역할을 해준 거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주 지역에서 누가 성장하는 거야?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여진이 성장하게 되고 이 여진족이 자꾸 고려를 넘어오니까 고려에서 뭘 만들어? 그치. 특별히 잘 싸우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별무반 만들잖아. 여진족을 물리치겠다고. 그리고 동북구성 차지하잖아.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여진족이 더욱 강성해지면서 뭘 건국하는 거야? 금을 건국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가 제일 쉬우면 전연의 맹약이에요. 조금 까다로우면 서희 나올 수 있어요. 서희도 자주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들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그쵸, 시기를 한정할 수 있는 단어 별무반.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빠르게 얘기하긴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은 되잖아.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 사이에 있었구나 정도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세요. 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 건국 전까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정답은 고르기 쉽죠? 다시 돌아와서요. 1, 2, 3번 중에서 정답은 무슨 맹약? 전 연애 맹약이 체결되었다. 요게 되는 거죠. 3번이 됩니다. 왜 전연의 맹약인지는 아시죠? 무신정변 다 외워야 돼? 그거 아니죠. 예, 1170년이긴 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후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중국 정강해변이 발생하였다. 정강해변은 뭐야? 이거는 같이 핵심 키워드니까 얘기하고 갈게. 금 건국 이후에요.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야? 송나라지. 그래서 송이 금한테 사람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을 합쳐서 누구랑 물리치자? 그치. 거란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송과 거란이 연합하고 거란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 송은 대부분 지긴 하지만 금이 결국 거란 멸망시키잖아. 그치? 그리고 이후에 송은 금을 얕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금이 군대를 끌고 쫙 쳐들어와서 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빼앗고 화북을 차지하잖아. 그게 바로 정강의 변이 됩니다. 금 건국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2번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4번, 1번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다. 자, 가마쿠라 막부도요. 이 금 건국 이후 시기입니다. 뭐 같이 연결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베트남 내왕조가 수립되었다. 이거는 시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는 알고는 가세요. 자, 레왕조. 뭐 전기는 이제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후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레왕조는 생각해봐. 누구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야? 자, 베트남이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 언제? 명영락제 때. 그래서 영락제 죽자마자 독립해서 나온 게 레왕조예요. 그럼 이건 중국 명나라 때 얘기를 한 거야. 훨씬 뒤지. 그러면 레왕조 시기 잡히죠? 아, 명나라 때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5번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거 꽤나 까다로운 문제예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이 시기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필기한 거 보지 말고 쭉쭉쭉쭉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리 없이 연결이 되면은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이 빠지지 않았으면은 충분히 정리되신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인물로 보는 일본 성리학의 발달 나와 있죠. 그래서 일본 성리학자들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러면 가 인물을 한번 볼까요? 자, 가는 일본의 승려이자 성리학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유전쟁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온 조선의 성리학자 강한과 친했다. 왜? 성리학을 배우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조선에서 성리학자 끌려온 거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강한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이 사서오경에 대한 해석, 훈을 다는 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교유하면서 성리학을 전수받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만 알고 있느냐? 자기만 알고 있느냐? 그거 아니야. 제자도 키워내요. 그는 쇼군 앞에서 성리학에 대해 강론하였고 하야시 라잔 등의 제자를 양성하여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인물 누굴까? 써줄게.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후지와라 세이카. 일본 성리학 하면은요, 두 인물 기억하셔야 돼요. 후지와라 세이카와 그의 제자였던 하야시 라잔. 이렇게 두 명. 그래서 이때 후지와라 세이카는 두 가지. 첫 번째 누구랑 교류한다? 강항. 포로로 끌려온 강항과 교류하고요. 강항에 돌아가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에 돌아서 쓴 책이 간양록입니다. 그래서 간양록이라는 책 제목만 봐도 시기며 주제며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강항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쵸,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죠. 그래서 책에 사서오경에 대한 일본식 훈 해석을 답니다. 주석을 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것을 편찬했다 혹은 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편찬, 간행했냐 아니냐 좀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편찬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죠. 자, 하야시 라잔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야시 라잔이 이야기했던 게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잖아. 절대 변하지 않는 이치, 그 이치를 리라고 한단 말이야. 이 리로서 뭐라고 하냐면은 상과 하, 하늘이 높고 땅이 낮듯이 그치, 위와 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 위는 바로 누구다? 무사다. 아래는 누구다? 그래, 일반 백성이다. 그래서 누구의 특권을 인정해줘? 성리학적 논리로서 무사의 특권 인정해주잖아. 이걸 상하 정분의 리라고 불러줘요. 이것을 통해서 이쁨 받는 거지. 누구한테? 그치, 무사들한테. 그러니까 막부가 하야시 라잔을 채택해서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시 라잔은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뢰를 정비했다. 뭐 이런 역할을 했구나. 누구의 제자로서? 그치, 후지와라 세이카이 제자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명이 돌아가면서 문제로 많이 나와요. 과연 누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일본 쪽이 나온다면. 자, 그러면 가인물 후지와라 세이카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만권당은요, 우리나라 고려의 충선왕이 그쵸, 중국에 설치한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여기다가 고려 학자들 불러놓고서 중국 학자들과 교류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게 될까? 그쵸, 뭐가 더 발전하게 될까? 고려 사회의 성리학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재현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만권당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2번 사서 집주를 편찬하였다. 사서를 중시했던 인물 누구야? 주이잖아. 그러니까 사서에 대한 주, 이걸 다 모아야 되잖아. 주를 다 모은 겁니다. 사서 집주는 바로 주희가 편찬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자, 한반도의 성리학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그쵸? 안양이죠, 안양. 뭐 안양 때라고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 뭐 안양이라고 딱 단정 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고요. 조선 중종 때 세워줍니다. 주세봉이 세웁니다.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조선 시대 때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졌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다이카 계신, 이거는 당의 율령을 받아들인 일본의 개혁이죠. 7세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5번 사서 외경 오훈을 저술하였다. 이게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죠. 많이들 이제 또 시기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만 알면 정말 쉽게 푸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한 명나라. 그럼 이제 명은 없다. 그치? 첫 번째 키워드. 이거를 부흥시키기 위해 누구의 끝까지 저항했다? 청나라의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면은 이자성의 농민군에 의해서 명은 멸망하고 청이 중국을 지배하는 상황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는 북벌군을 이끌고 승승장구하며 난징 부근까지 진격하였으나 청군의 기습으로 대파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았겠지. 이후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이게 중요해.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던 어디를 정복했다? 타이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반청 복명 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청을 반대하고 다시 명을 세우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구지? 타이완을 근거지로 반청 복명 운동했던 사람 바로 정성공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야? 그치, 아버지가 정지룡인데 아버지 때부터 유명한 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명과 일본, 중국 해안가와 일본을 연결하던 무역하면서 큰 부를 쌓았던 사람이거든. 그 부를 가지고 반청운동 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중국 해안가, 그치? 중국 동남부 해안가 이 지역에는 누구랑 친한 사람들이 많겠어? 정성공이랑 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정성공이 자꾸 와가지고 깜짝깜짝하니까 어떡해? 그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육지로 옮겨버린 겁니다. 경계에서 이사시켜버린 거죠. 이 령을 뭐라고 할까? 그치? 천계령이야. 이게 시기 문제 같지만 주제 문제예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이 육지 세력과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가 실시한 건 뭐냐? 해안가의 주민들을 육지로 이동시킨 거다. 그걸 바로 뭐다? 천계령. 그렇다고 여기가 다 이동시킨 건 아닙니다. 주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주요 지역들이 바로 정성공의 근거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문제로 나왔죠.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푸젠성입니다. 푸젠성. 그 명령을 천계령이라 불러주고요. 경계에서 이사시키다. 천계. 자, 그러면은 일단 답부터 고를게요. 2번 중국 천계령 시행을 명하는 황제. 이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천계령 하면은요, 하나의 키워드 더 알고 가세요. 푸젠성입니다. 여기가 집중 타겟이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성공과 친한 사람들. 됐니? 자, 뭐 하나 더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천계령 시행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정성공 돌아가세요. 죽어요. 죽고 나가지고는 그 후손 세력들이 쭉 반청운동을 이어가죠. 그럼 언제 풀어줄까? 그치? 정성공 세력 진압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 그 천계령 풀어준 다음에는 어떻게? 청나라 상인들 해외로 막 나갈 수 있지.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지역 중에 하나.
그때 당시 청에서는 은을 화폐로 쓰니까, 그치, 은을 구하러 일본 많이 가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그래, 더 이상 오지마 하면서 아예 무역량을 정해주죠. 증명서를 발급해주죠. 그게 뭐죠? 신패가 됩니다. 일본 에도 막부가 청 상인에게 발급해준 거죠. 자, 이것도 같이 논리적으로 알고 하면 편해요. 자, 일단 이번 천계령 시행을 명하는 황제는 정성공시기에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한국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승려. 자, 삼국유사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제왕운기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단군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거거든요. 자, 왜 실었을까요? 그쵸. 우리가 바로 몽골의 침략과 간섭을 받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단군의 이야기가 실린 책들이 편찬되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쵸, 원간섭기가 되는 거죠. 몽골 시기. 이건 명청 시기잖아. 그러니까 특히 청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1번은 아니다라는 거. 3번, 1번 나가시노 전투에 출전한 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시노 전투는요, 꽤나 유명한 전투죠. 누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 가지고요, 생각해보자.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활용했던 게 조총부대야. 상대방은 기병부대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오다의 그 전법으로 인해서 상대방 기병부대를 완전히 깨버려요. 그래서 조총이 정말 중요한 무기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후에 오다가 죽으면서 그의 부대를 누가 이어받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받으면서 조총부대가 확 이제 그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 시대를 확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일된 군대를 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왔다. 그게 바로 임진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후 상황이 되는 거죠. 청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헤이조쿄 건설에 동원된 농민. 헤이조쿄는 뭘까요? 그쵸, 헤이안 시대를 대표하죠. 헤이안 시대의 수도.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헤이안 시대는 헤이안인데 헤이조쿄는 나라 시대의 수도죠. 나라 시대는 8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너무 먼 시기를 갖다 놨죠. 자, 5번 베트남 근황 운동에 참가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트남이 누구의 침략받아요? 원래 베트남은 청의 영향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84년도에 뭐 벌어져요? 1884년도에 청푸전쟁 벌어지잖아. 85년도까지 쭉 가게 되거든요.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해?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고 청은 떠나요, 거의.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는 어떻게? 베트남의 황제가, 그쵸, 수도를 떠나 피신하면서 신하들한테 근황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운동을 근황운동, 프랑스에 저항했던 운동, 19세기 말 청나라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러므로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시기적으로 나머지 4, 5번은 너무 먼 것들이었죠. 자, 이제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이것만 봐도 좀 알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키워드가 두 개 있죠. 한양과 평양을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점령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전쟁? 그치? 임진전쟁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전부 다 힌트 없어요. 왕의 두 아들이 포로 잡힌 건 다른 사건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양과 평양을 점령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전쟁이다? 임진전쟁이다 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임진전쟁의 영향은 무엇인가? 국제관계에서 주로 동아시아 사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도와주다가 돈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세금 올리다가 농민 반란 많이 벌어지고요. 재정은 악화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장난칠까? 황관들이 또 장난쳐요. 그래서 황관들의 횡포가 더욱 높아지면서 불만도 더 높아지게 되고 반란들도 더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자성의 난으로 명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은 약해졌다. 이게 첫 번째 영향이고요. 자, 1번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1번 쪽을 보겠습니다. 만주를 먼저 볼게요. 만주 지역 쪽에서는요, 북방 지역에서는요, 아직 만주라는 용어를 쓰긴 전이긴 한데 그냥 만주라고 할게요. 그 만주 지역에서는 어떤 민족이 성장할까? 그치, 여진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르하치. 왜? 늘 얘기했잖아. 그치, 북방민족이 성장하려고 하면 누가 늘 방해해? 중국이 방해하잖아. 그래서 북방민족 성장하지 못하거든? 하지만 지금 명나라 상황을 봐봐. 안 좋잖아. 그치? 더군다나 여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중에 하나가 건준이라고 있어요. 이 건주위라고 있어요. 이 건주위의 병력들을 임진전쟁에 동원하거든요. 그 틈에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명과 여진의 갈등 관계 시작되고요. 재밌는 건 이쪽이죠. 일본 쪽. 요것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일본 쪽에서는요, 도요토미 세력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가잖아. 그치? 그러면서 도요토미 세력이 많이 약해져요.
그런 가운데 반란 일으킨 게 누구야?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도쿠가와 가문에서 반란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도요토미의 부하들, 도요토미 자기 죽은 아들을 지키겠다고 두 세력이 붙어버려요. 그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불러줘요. 이건 연도 알고 가세요. 요거는 1600년이에요.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해?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뭘 세워? 막부를 세우잖아. 어디에다가? 에도에다가.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자, 그러면 에도 막부를 1603년에 세우거든요.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은요, 임진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거든요.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후에 조선한테 계속 국교 재개하자고 하잖아.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과 다시 국교를 재개하고 싶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뭐라 그래? 포로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용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를 돌려보내고 이 과정에서 약조가 하나 체결돼요. 그 약조를 뭐라고 하냐면 기유약조라고 불러줍니다. 이 기유약조가 체결된 것이 언제냐면은 1609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1600, 1603, 1609 시기 문제로 많이 언급하거든요. 이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유약조 체결된 이 타이밍에 같은 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일본 동남부의 사스마번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출동해서 어디를 침략하냐면은 류큐를 침략합니다. 사스마번의 류큐 침략도 같은 시기예요. 1609년.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양속 류큐가 일본도 섬기고, 그렇죠, 청도 섬기는, 명도 섬기는 양속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연도를 좀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두고 계신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앞으로 문제 푸시면서. 자, 그래서 임진전쟁의 영향들 쫙 봤고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명예 재정 악화가 심화되었다.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일본에서 온일의 난이 일어났다. 온일의 난은요, 그쵸, 언제 일어납니까? 1466년부터 76년, 10년간 벌어지거든요. 요것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가 약화되면서 이후에 무슨 시대로? 그쵸,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걸 통일한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전쟁 이전 상황입니다. 영향이 될 수 없죠. 자, 베트남에서 쩌낭조가 성립되었다. 쩌낭조 수립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쩌낭조가 누굴 물리쳤어요? 몽골을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몽골 시기에 바로 쩌낭조가 등장하기 때문에요.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 시기다. 이때 우리가 명이 도와주고 있잖아. 그치? 자, 4번 류큐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편입된 건 언제죠? 나중에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략해서 양속관계로 가져가죠. 그래서 류큐는 일본도 섬기고 일본하고도 관계를 맺고 중국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청맹명, 나중에 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일본 무슨 사건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치, 일본 패번치현되잖아. 번패지도 다 현대잖아. 그래서 이때 류큐 지역이 일본의 무슨 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19세기 말에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편입됩니다. 일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언제다? 19세기다. 그래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은 19세기 상황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5번 조선이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수신사 원래 이름 뭘까? 통신사다. 근데 무슨 조약을 기점으로 바뀔까? 그치,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바뀌게 된다. 이름을 수신사. 그쵸, 우리가 익히러 가는 거거든. 수하러 가는 거. 그래서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6년, 80년 이렇게 파견이 되죠. 이 시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좀 먼 시기죠. 자, 그럼 이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조금 쉬운 문제니까 빨리 갈게요. 가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 골라봐라. 그치. 데라코야는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뭐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제 존인들이 다니는, 자제들이 다니는 서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인 키워드는 이거죠. 우키요에 파나죠, 파나. 이 파나는 그치, 존인들의 파나죠. 게이샤들의 모습을 그린 것들도 많았고요. 상인계층, 존인계층이 즐기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키요에는 연극과 함께, 당시 유행했던 연극, 가부키와 함께 막부 시대의 무슨 문화를 대표한다? 존인 문화를 대표한다. 이거 무슨 막부일까? 당연히 에도 막부의 서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뭐가 되지? 조선, 전기, 후기, 그치, 후기가 되는 거지. 중국은 에도니까 중국은 청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문화들이 막 발전하는 시기. 그래서 요 시기 문화 물어본 겁니다. 똑같아요. 주제는 이 세 시기 모두 다 무슨 문화? 서민 문화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왜? 대동법 등등등으로 경제 발전하잖아. 청해와 뭐 늘 경제 발전했던 거고. 자, 그러면 기억. 단군을 강조한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몽골 침략, 몽골 간섭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민족의식 강화랑 연결되어 있고요. 니은 중국 사회를 풍자한 유림회사, 과거제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간행되었다. 청입니다. 근데 유림회사는 청 때 저술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림회사가 아니에요. 이건 교과서 2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 다 있는 것도 있어요. 청 때 만들어진 소설. 그게 뭘까요? 그쵸, 홍루몽입니다. 그래서 유림회사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 홍루몽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청 때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서술입니다.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 홍루몽.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문에 홍루몽을 딱 줘버리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 청대 상황이야. 청으로 한정해서 봐야 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디귿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서양 의학 서적을 번역한 해체 신서가 발간되었다. 자, 이때 에도 막부는요, 쇄국 정책을 통해서 서양과 교류하지 않죠. 단 하나를 제외하고, 바로 어디죠? 네덜란드죠. 왜? 서양의 기술은 필요하거든. 서양의 사정은 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네덜란드만 나가사키의 대지마에 거주하도록 허용해주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요. 이 과정에서 번역된 해부학 책이 바로 뭐야? 해체 신서고요. 이때 발전했던 서양 학문을 뭐라고 하죠? 난학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해체 신서는 난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막부 때? 에도 막부 때. 그러므로 디귿은 답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고요. 리을, 베트남 민족의식 성장하여 대월사기가 편찬되었다. 마찬가지야. 대월사기도 누구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치?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 강조되면서 나온 거다. 우리 삼국유사 제왕운기랑 똑같아. 그러므로 리을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문의는 시기인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주제 문제이기도 해요. 일단 시기부터 판단해 봅시다. 자, 이 왕조의 관리인 장영 중요한 사람 아니다. 철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로 만든 화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음 성격의 지폐인 뭘 만들었다? 교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교자 첫 번째 키워드. 근데 교자는 언제 만들어져? 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송으로 한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더 준 거지. 뭘 줬지? 수도인 카이펑을 준 거야. 카이펑을 수도로 해서 교자 발행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어디죠? 송입니다. 송. 그래서 이왕조 시기, 송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 물어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송 시기 우리나라는 뭐가 되죠? 고려가 되는 거죠. 일본은요, 뭐 가마쿠라 막부 정도가 되겠죠. 자, 1번 한국, 장시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아닙니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장시 거꾸로 하면 시장이잖아. 그치?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조선 후기가 된다. 자, 임진왜란 이후. 자, 한국 대동법 실시로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상품 화폐 경제, 대동법, 이거 전부 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봐봐, 성리학 국가니까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요. 조선 후기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제도가 바로 이 대동법이고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중국 조생종벼인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참파벼는 교과서에 없어요. 요게 키워드예요. 조생종벼. 빨리 자라는 벼가 도입되었다. 그쵸? 송나라 진종이 전략적으로 이 참파벼를 들여오거든요. 조생종벼를. 그러면서 강남 지방에서 1년에 2번 쌀을 재배하는 이기작이 가능해지게 되고 생산력이 확 증가하게 돼요.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4번 중국 무로마치 막부와 감압 무역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생각해보자. 무로마치 막부가 감압 무역을 한 나라는 어디지? 명나라잖아. 이건 송을 물어본 거고. 주변국에 감압을 발급한 나라 명 안 맞는다. 5번, 1번 무역을 허가하는 주인장을 발급하였다. 슈인장, 주인장, 뭐 빨간 도장 찍힌 무역 허가증인데 이것을 처음 발급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과서에 어디로만 소개되어 있어? 에도 막부로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도 막부 때 발급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중국 명말과 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5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때 송의 동전을 수입해서 썼었어요. 누가? 일본이.
막부에서 화폐 동전 만들어냈는데 산다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송의 동전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세요. 됐나요? 예. 그래서 주인장 발급은 중국의 명때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요. 지문 분석은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키워드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그치. 과목을 나누어 뽑는 제도. 무슨 제일까? 과거제지. 과거제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 수당 때. 그치. 이게 정비된 시기 언제? 송나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송나라 때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학교 제도와 과거제가 연계돼서 학교의 학생들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시기 언제 때? 명청 때. 이렇게 해서 세 시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송나라 때 베트남은 무슨 왕조 때일까? 그치, 리왕조 때야. 그래서 리왕조 때 무슨 제가 도입돼? 과거제가 도입돼요. 자, 영락제 죽고 나가지고요. 레왕조 들어서잖아. 레왕조도 중국 문화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레왕조 시기에 진사제명비 만들어집니다. 진사 과거 통과자들이야. 과거 통과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 진사제명비. 그래서 리왕조는 과거 도입. 이렇게 해서 베트남 쪽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 골라봅시다. 자, 송나라 이 과거제에 대한 설명. 1번 명에서 이갑을 단위로 실시되었다. 이거는 아니죠. 농촌을 110호로 나누어 가지고요. 100호는 갑수호, 10가구는 이장호 해가지고 이장호가 농민들 100가구의 갑수호를 다 통치하는 제도거든요. 이건 세금 징수의 단위로 사용됩니다. 2번 몽골에서 1500호 단위. 이거 군사제도죠. 행정군사제도. 그래서 1500호 단위로 이제 군사 조직도 재편하게 되는 거죠. 3번 베트남에서는 리왕조 때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게 맞지? 리왕조의 과거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일본에서는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 막부는 무사들의 시대야. 과거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막부 시대에는. 그래서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5번 신라에서 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능력, 독서 능력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추천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독서 3품과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5번도 아닙니다. 과거제와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까다롭죠. 가나 합의가 발표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보자.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다 라고 되어 있죠. 대한제국과 일본의 모든 조약은 무효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승인에 의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럼 누가 빠지는 거야? 그치? 북한은 빠지고 나만 너희가 합법정부야. 그러니까 너희랑 조약을 맺을 거야. 그 나라가 바로 누구야? 그치? 일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 한일협정이 되는 거예요.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두 가지 표현으로 불리우죠. 65년도에 체결됩니다. 됐나요? 자, 나를 보시면은요. 그러면 제2조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또 주체는 누구야? 일본 정부야. 그럼 생각해보자. 중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중국도 분단국가다? 그치. 중국 국민당이 도망가서 여기다가 세운 게 뭐야? 타이완. 그치. 중화민국가 좀 애매하죠? 나라 이름 얘기하기는. 타이완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 있는 거잖아. 중국 공산당. 분단국가야. 누구랑 조약을 맺냐가 중요해. 그럼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잖아. 누구랑 맺었겠어? 그동안 얘네랑 맺었어. 타이완이랑. 근데 어떻게 이제는 안 맺고 누구랑 너네랑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랑 누구의 국교 체결이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체결이다. 그걸 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치?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일 공동성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현대사라고 해서 그냥 뜬금없이 시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한일협정 왜 맺어요?
한반도의 군대를 어디로 빼고 싶어? 베트남으로 빼고 싶은 거잖아. 통킹만 사건 이후 미국이 베트남 들어갔는데 잘 안 되잖아. 그래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한국 위쪽에 북한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어떻게 일본과 한국이 친해지면은 방어하기 쉽잖아. 한국 정부에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한일협정 맺으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맺어진 게 바로 한일협정이에요. 꼭 그것 때문에 맺은 건 아니지만 영향을 주긴 줘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윗시기에 뭐가 돼? 통킹만 사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 본격화되는 통킹만 사건 벌어지고 그 이후에 한일협정 오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서 계속 무슨 전쟁은 진행이 될까? 그치, 베트남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 그런데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누가 그렇게 잘 싸워? 그치, 베트남이 그렇게 잘 싸운 거지. 베트남 군들이 지형을 이용해서 미군을 계속 위기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많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쟁을 끝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닉슨이야. 그래서 닉슨이 뭐라 그래? 그치, 앞으로 아시아의 일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외교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외교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닉슨 독트린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국 누가 통치해? 마오쩌둥 시대야. 됐니? 자, 아무튼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 닉슨이 어디까지 방문하니?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물로서 중국을 합법 정부로서 인정해주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미중 공동 성명이 됩니다. 이게 72년도예요. 그러면서 국제 질서가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지. 타이완과 중국 공산당, 중국 본토 중에서 누굴 더 인정하게 되는 거야. 미국이 벌써 인정했잖아. 중국 본토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미국의 외교 질서에 가장 발맞춰서 빠르게 나간 국가가 어디야? 지금도 그러잖아. 일본이야, 일본. 그래서 일본이 같은 해 72년도 9월 달에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네. 베트남 전쟁 볼 수 있지. 닉슨 도트린 볼 수 있지. 닉슨의 중국 방문 볼 수 있지.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아까 마오쩌둥이라고 그랬지. 문화 대혁명 시기랑도 겹쳐요. 문화 대혁명 모습도 볼 수 있지. 홍위병 볼 수 있지. 그리고 미중 공동 성명 발표하는 거 볼 수 있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6.25 전쟁이 발발했다. 6.25 전쟁은요 50년에 발발하죠. 훨씬 전이죠. 베트남 전쟁 훨씬 전에. 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바로 69년도 닉슨 독트린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0년대 말에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자본주의 요소 일부를 받아들이는 도이머이 정책이 추진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체결하였다. 자, 아까 선생님이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체결했다고 했니? 중국을 인정했다고 했니? 그치? 중국을 인정했다고 했지. 중일 공동 성명까지만 나온 거야. 국교 체결은 이거는 좀 달라요.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들어가는 시기, 덩샤오핑 시기입니다. 저 덩샤오핑이 집권하던 시기인 79년도에 국교 정상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거는 볼 수 없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극동 군사 재판은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나서 개최가 되는 거죠. 전범들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 미중 공동성명 72년도, 미중 수교 79년도. 그래서 미중 공동성명을 했을 당시 중국 사람은 마오쩌둥, 미중 수교는 덩샤오핑. 그렇죠? 많이 바꾸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것들은 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좀 쉬운 문제니까 빨리 갈게요. 재정 확충을 위해 장거정의 주도로 제도가 개혁되었다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키워드 누굴까? 그치. 누굴까라고 물어봤네. 장거정이지. 장거정은 왕한석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왕한석은 송해개혁가, 장거정은 명예개혁가. 그래서 명예재정 악화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왜? 북로 남해의 화로 명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장거정이 등장해서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세를 땡그라미로 납부하면 세금을 걷고 운반하는 것이 편리해지겠군. 세금을 땡그라미로 걷자라고 되어 있죠. 이때 장거정의 개혁 중에 하나가 수십 가지에 달하던 세금을 지세와 정세 두 가지로 일조화해서 딱 정리해가지고 뭘로 거둔다? 은으로 거둔다.
그 제도를 1조 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가는 은이 됩니다. 이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져요? 청나라 때까지 이어지죠. 그때는 청나라 때는 좀 부유하니까 깎아주죠. 뭘 깎아주지? 지세와 정세 중에 정세를 깎아주고 정세를 지세 속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뭘로 걷어? 중요한 건 그거야. 은으로 걷어. 그 제도를 무슨 은제? 지정은제라고 불러주는 거다. 그래서 명과 청은 모두 다 그치 은으로서 세금을 걷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도가 1조 편법과 지정은제다. 자, 기억 외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된 주요 물품이었다. 아니지, 외관을 통해 주로 수입됐음 맞아. 수출된 건 인삼이야. 그치, 인삼을 팔고 은을 받아들이는 거지. 자, 니은 징더전의 주요 생산품, 징더전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 일본에서 회치법의 도입으로 다른 표현 연은분리법. 그치, 은을 캘 때 그냥 은이 쏙 나오는 거 아니잖아. 광산에서 캘 때. 그치,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죠. 그 중에서 은을 분리해내는 방법, 그 방법을 회치법, 조선에서 개발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일본에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디귿 맞게 되는 거고요. 리을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자, 생각해보자. 중국에서는요, 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쵸?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서양 상인들이 많이 오거든. 그래서 이때 왔던 서양 상인들, 16세기에 명예 찾아왔던 서양 상인들이 두 부류가 있어. 하나가 누굴까? 그치, 포르투갈이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사면서 많은 은을 지불하게 돼요. 그럼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근거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동남아시아, 물라카 지역. 여기를 근거지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동남아 지역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해적 소탕을 대가로 어디로 얻어내죠? 마카오로 얻어내죠. 그래서 물라카, 마카오.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명상인들과 교역하게 되는 거지. 그 명상인들은 해금령 완화된 다음에 동남아 방면 갈 수 있잖아. 얘네들과 교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대한 양의 뭐가? 은이 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때 중국의 물건을 탐냈던 사람,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 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에스파냐도 어디로 와요? 중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들이 타고 온 배가 뭐야? 갈레온이야. 그래서 에스파냐의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 불러줄까? 갈레온 무역이라 불러줘요. 그래서 이때 에스파냐도 근거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근거지가 어디? 그치, 필리핀. 거기에도 그 중에서도 마닐라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중국 상인들과 교역하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자기 같은 것들 사들이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은이 어디로 몰려들어? 명으로 몰려들게 된다. 됐니? 자, 그래서 갈레온 무역, 아메리카, 이것도 이 시기에 은과 관련된 설명이 맞다라는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누구까지 있냐면은 회치법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된 은 일본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어디 가겠니? 동남아 가요. 그렇죠? 동남아 가가지고 중국 상인들 만나서 무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산 은이 어디로? 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있다. 아니면은 일본은 그렇죠, 조선산 인삼을 구입하면서 은을 지출하고 그 은이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은 유통 루트들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열강의 이해관계 워싱턴에서 재조정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첫 번째 줄에 힌트 다 줬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공통점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인 회의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그쵸, 파리에서 모이면은 무슨 회의? 파리 강화회의.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19년에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더 모여. 어디에서? 써있잖아. 워싱턴에서. 그치, 워싱턴 회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요, 주요 쟁점이 그거였어요. 일본이 1915년 중국 베이징 정부에 제출했던 21개조 요구안, 특히 산둥반도에 대한 권익, 이것을 중국 정부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열강들이 거절하죠. 그러면서 누가 외교적으로 승리해? 일본이 외교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일본이 잘 나가던 때야. 그런데 이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나라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죠? 미국이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그런 목적으로 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싱턴 회의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됐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군축을 얘기하죠. 그래서 해군을 감소해라. 군축, 군비를 축소하자. 근데 이때 되게 치사하다. 미국과 영국 생각해봐. 두 나라 모두 다 해군이 중요해. 일본은 더 중요해. 일본도 섬나라거든. 근데 미, 영, 일 중에서 해군 비율을, 그쵸, 일본을 낮춰잡죠. 그래서 일본은 막 건조 중이던 그 군함들도 다시 막 파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분발이, 일본이 많이 이제 그 일본의 군부에서 많은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군 감소가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 중국에 대한 열강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산둥반도에 대한 권익 있죠. 이 권익은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산둥 권익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산둥반도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권익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중국 정부에게 반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회의는 일본이 잘 나가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그치. 미국의 견제로 일본이 외교적으로 많이 패배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군부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이후 군국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워싱턴 회의. 그럼 1번. 일본의 주권 회복을 결정하였다.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한동안 GHQ, 그쵸, 연합군 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가 됩니다. 태평양전쟁 끝나고 나서. 2번,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거는 카이로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에 누구 만나? 미, 영, 중이 만나잖아. 이때 한반도, 일본의 식민지 한반도 독립하자가 처음 언급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제스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3번, 중국에서 공화정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 공화정이라는 게 뭐예요? 황제 필요 없다 이거지. 대표를 뽑아서 일정 기간만 맡기겠다. 이 당시 중국에서 총통이라는 직책이 있었죠. 요거는 신해혁명. 그렇죠?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4번,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오사운동, 일본 싫어, 일본과 결탁한 군벌 싫어라고 요구했던 거는요,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일본이 승리했던 이 시기,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 같이 구분해 주시고요. 이것도 올해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난 거는 파리 강화 회의와 관련이 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오사운동 영향을 준 게 우리나라의 3.1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을 주도했던 천두슈 같은 인물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요, 3.1운동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권익 반환을 결정하였다. 이게 바로 워싱턴 회의의 주요 핵심 결정 사항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 운동 사이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은요, 키워드 찾아봅시다. 자, 청이 영국에 패배하고 사회 혼란이 지속되자 농민, 유민 등 농민이 만주족 타도를 주장하며 봉기하였다. 청을 무너뜨리자는 거지. 멸만. 이들은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아 신분적, 경제적 평등을 주장했다. 그래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난징까지 점령하는 등 위세가 대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난징 점령, 여기를 수도로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뭘까?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았으니까 태평천국, 태평천국이 됩니다. 이들이 진압된 이후 신사계층이 만들었던, 조직했던 군대 향용, 그리고 서양 군대의 도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무슨 운동? 태평천국 운동이 되는 거죠. 태평천국 운동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나를 보시면은요, 청에서 반외세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자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이 부청멸향을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청멸항, 청을 도와 서양을 멸망시키자. 그래서 반크리스트교적 배외, 외세를 배척한 운동. 그래서 서양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서양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의화단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은 결국 8개국, 일본을 주축으로 했던,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긴 합니다. 이게 1900년 사건이긴 해요. 근데 연도를 몰라도 풀 수는 있죠. 자,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되죠. 이제 진압한 게 누구라고 했죠? 향용이죠. 향용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홍장이에요. 이홍장.
향유를 조직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용장이 이후에 어떻게 하죠? 그 진압의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중앙 관료로 발탁돼가지고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배우자라는 운동을 펼쳐나가죠. 그 운동을 뭐라고 할까? 양무 운동. 양의 무를 배우자, 무기를 배우자. 양무 운동을 펼쳐가게 되고, 예, 서양식 그 무기를 생산하는 각종 금능 기기국과 같은 각종 공장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서양식 함대도 창설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양무 운동이 약 30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후에 이 양무 운동은 두 차례 위기를 겪게 되죠. 하나가 뭐죠? 청푸 전쟁입니다. 청푸 전쟁에서 왜 프랑스의 청나라가 패배하지. 그러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긴 하거든요. 84년도에.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그 뒤에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94년도에 한반도에서 농민운동이 하나 벌어져요. 그 농민운동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못 막잖아. 당시에. 전주성까지 점령당한단 말이야. 전주성,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라도가 전주 나주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치? 청한테 도와줘 한 거야.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알았어 하면서 도와주러 달려갈 때, 그 이전에 텐진 조약이라고 일본하고 맺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간다? 이렇게 알려줘.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지. 그래서 일본은 군대 보낼 권리가 없거든요, 권한이. 그러니까 청이 일본한테 통보하니까 일본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한반도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게 된 거지. 그리고 일본이 그치, 우리한테 근대적 개혁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이러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딱 터져요. 어딜 두고서? 한반도를 두고서.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불러줄까? 청일전쟁이라 불러준 거야. 이 청일전쟁이 94년도에 발발해서 95년도에 끝나거든. 누가 이길까? 그치, 모두가 청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나. 이해되시죠? 일본이 딱 승리하게 되니까 무슨 운동이 비판받을까? 양무 운동이 비판받는 거지. 30년 동안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는데 대체 뭐 했냐? 일본한테도 왜 지냐? 그래서 우리도 일본식의 메이지 유신식의 개혁을 가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황제, 광서제의 지지를 얻어서 근대적 제도를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는 근대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바로 뭘까? 변법 자강 운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성공 실패,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 그러는 가운데 서양 세력의 분위기가 서양 세력들의 침탈이 거세지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배배 운동, 우화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태평천국 양무 변법 우화다는 순서대로 외우고 있잖아. 그래서 추가하면 되는 거야. 아, 양무 운동의 실패 원인, 청일전쟁, 그 배경, 동학농민운동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냥 연도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나시기에 볼 수 있는 거 1번 한국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2번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였다. 의아단 운동 실패하잖아. 더욱 침략 거세지잖아.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우창 신군 봉기를 기점으로 신해혁명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이게 신해혁명 과정이 있어요. 1번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그리고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의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 하나로 묶는 키워드 있어요. 무슨 전쟁일까? 러일전쟁이야. 러일전쟁 1904년에서 1905년까지 가잖아. 의화단 운동 이후에요. 자, 한반도를 두고서 일본이 영향력이 강화되니까는 누가 견제해? 러시아가 견제하잖아. 그쵸? 그래서 삼국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그 청일전쟁으로 얻은 이권, 야오둥반도를 일본이 청에게 돌려주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러시아와 싸울 준비를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1904년도에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딱 터져요. 이 전쟁에서 또 누가 승리해? 일본이 승리해. 그래서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야. 그럼 그 이후에 일본이 걱정하는 건 뭐겠어?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두려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부터 뺏는 거야? 외교권부터 뺏는 거야. 보호국, 을사늑약.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일본 대단한데 생각했던 인물, 베트남의 판보이쪼우. 그래서 판보이쪼우가 야, 우리도 일본 배우자 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는 동의운동 펼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다 뒤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3, 4,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좀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미일 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되었다.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태평양전쟁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자, 중요한 건 힌트 3이죠. 신패를 소지한 청해 상선이 입항했던 곳. 자, 에도막부 때 유일하게 외국 상인 들어왔던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가사키. 그죠? 나가사키에 청나라 상인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들어올 수 있죠? 네덜란드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머물던 곳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지마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는요. 경사대학당 중국이죠. 베이징. 경사 수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나라 때. 아주 화친의 도쿄.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었다. 이건 교토입니다. 자, 5번.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요거는 많이 언급돼서 많이 대비가 됐을 거예요. 요코하마.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도쿄 연결되는 철도가 부설되기도 하죠. 조개지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의 정복 활동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요. 키워드 있어요.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라. 개경. 이걸 다시 어려운 말로 하면 개경 환도해라. 많이 익숙하죠. 어느 나라일까? 고려야. 이것만으로 어려우면은 이걸 보면 돼. 뭐가 있어? 다루가치가 있어. 그치? 다루가치는 몽골이 정복지에 파견하는 관리들이죠. 그 관리 직책이죠. 그걸 다루가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고려에 다루가치를 파견한 건 당연히 그럼 누구겠니? 몽골이야. 그래서 너네 빨리 개경 환도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누구야? 몽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몽골의 정복 활동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민족 의식이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죠? 삼국유사, 제왕운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월삭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두 차례 쳐들어가잖아. 근데 몽골이 실패한다? 왜?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그 태풍을 신이 보내준다. 신풍. 신이 지켜준 나라, 신국. 그런 의식들이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몽골의 침략과 관련된 거는. 한국, 서인의 주도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이건 청해, 여진족의 청해 복수하자 이거지. 병자호란 이후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중국 5대 19개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당 멸망 전혀 상관없지 몽골하고는. 일본 남조와 북조의 분열이 종식되었다.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고 나서 천황 2명 들어서는 남북조 시대 있잖아. 그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1번. 신이 자국을 지켜준다는 의식이 확대되었다. 이게 바로 몽골 침략의 영향이죠. 신국 의식의 확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베트남 증짝 증리자매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증짝 증리자매 후한 때 있었죠. 그래서 한나라 때 상황이므로 아주 이전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예 안 맞죠.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가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왼쪽에 벌써 답 나와요. 난징 대학살 기념관. 이게 나오죠. 자, 우리 기념관은 땡그라미 전쟁 중에 벌어진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난징 대학살이 있었던 사건은 중일 전쟁입니다. 37년도에 있었죠. 자, 이 전쟁의 시작이 바로 뭐야? 루고우차오 사건이지. 루고우차오 사건에서 총성이 딱 울렸는데 거기 주둔해 있던 일본군 하나 사라지잖아. 이걸 핑계로 일본군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되고 베이징 지역으로 진격한단 말이야. 동시에 어떻게? 군대를 증파하면서 상하이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 상하이를 거쳐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있는 난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난징의 중국 국민당군과 일반 백성, 국민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무차별 학살이 시작돼요. 그걸 바로 난징 대학살, 중일전쟁 당시 대표적인 양민학살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지금도 그걸 잊지 말자고 이것을 기념관을 세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쉬워요. 루고우차오 사건의 결과를 파악한다. 중일전쟁과 관련된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신문화 운동의 배경을 알아본다. 신문화 운동은 그치. 군벌이 통치하던 중국 상황을 비판하면서 서양의 민주주의학,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해서 1910년대 중반에 천듀슈 등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죠. 상관없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 맺은 조약이고요. 양무운동이 시작된 계기는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함을 봤거든요. 그러므로 아니고요. 제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요. 자, 조심해야 된다. 중일전쟁은 제2차 국공합작이야.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려고 한 거고 1차 국공합작은 당시 중국은 군벌이 통치하고 있잖아. 그래서 군벌을 물리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은 게 제 1차 국공합작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1차, 2차가. 1차는 반군벌, 2차는 항일 투쟁, 항일 전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너무 이렇게 딱 나왔죠.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답을 줬어요. 마오쩌둥. 마오쩌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군을 이끌고 라고 되어 있죠. 홍군을 이끌고 대장정을 감행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홍군이라고 그래요. 대장정은요, 중국 국민당을 피해서, 그쵸, 예난까지 도망갔던 중국을 거의 한 바퀴 돌았죠. 그 사건을 대장정이라고 불러주죠. 시안 사건을 계기로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 그리고 대약진 운동을 주도하였어요. 급격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죠. 그래서 중국 각지에 인민공사 설립하고, 예, 농민들 가입시키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형태의 경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치? 별로 노동 의욕이 높아지지 않아요. 또 생필품보다는 철강 증산 이런 것들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 그 숫자를 1000만 이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마오쩌둥이 실각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이 마오쩌둥이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한테 호소하죠. 순수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여기에 감명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마오쩌둥을 지키게 되죠. 그들이 바로 누구야? 홍위병. 그들에 의해서 순수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문화 대혁명이 전개되게 되는 거죠. 대략 10여 년 동안. 그래서 마오쩌둥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을 우리는 홍위병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번 하병법을 제정하였어요. 이건 북한입니다. 합작회사 경영에 관한 법이고요. 이건 이제 외국 자본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80년대에 제정했던 법입니다. 한중 국교를 수립한 거는요. 이건 우리는 꽤 늦어요. 92년도에 우리 노태우 정부 때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중국 동맹회를 결성한 인물은 순원입니다. 일본에서 결성했고요. 나중에 신해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되죠. 4번 문화 대혁명을 단행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대약진 운동 이후 위기에 처한 마오쩌둥이 그쵸.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문화 대혁명. 자, 5번 변법 자강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요. 량치차오 캉유에입니다. 그러므로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설명 좀 다 이해가 다 되시나요? 특히나 순서 같은 것들 얘기할 때 만약 선생님 설명이 모두가 이해가 되고 흐름대로 쫙쫙쫙쫙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면 기초가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좀 더 고난이도 문제들, 구석구석 숨어있는 시기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직 좀 그렇지 않다 싶은 친구들은 특히 후반기, 근현대 쪽에 시기들을 정리하고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9월 모평을 준비하시면 기본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꼭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지치지 마시고요. 힘든 여름 힘차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게요.